왜냐면 모든 의사결정이 저는 서울대를 가야 돼. 대를 가면 어딜 가지? 삼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고가 굉장히 제한적이 되는 거야. 그냥 1등인 걸 할래. 나는 없는 거야. 모든 건 최단거리로 가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해서 스펙을 준비하고 들어가고 다 도착했는데 어느 날부터 계속 길에 서 있는데 코피가 나고 뭔가 신호등을 건너는데 계속 정신을 차려보면은 블랙아웃이 와서 차들이 빵빵하면서 날 칠 뻔하고 잠깐 2, 3초씩 정신을 잃고 그래서 의사쌤이 마지막으로 했던 게 신경정신과를 좀 가서 신경검사를 이렇게 막 돌려서 말씀하신 거예요. 허망하더라고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이제? 네, 그래서 처음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그냥 하면 편안하게 해요, 편안하게 하고. 어쨌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1화예요. 물어봐 주세요, 3번만. 나는 너무 궁금했던 게 진짜로 이 채널을 해야지 생각할 계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공감의 지점이고 두 번째가 이걸 어떻게 해결했지?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거든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바닥은 있다고 생각해요. 잘 나가는 사람이 됐든 못 나가는 사람이 됐든 간에. 근데 그 사람들의 실패나 바닥 찍는 걸 보면은 대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네? 나는 거기서 오는 동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일단 공감이 있는 것 같고 그걸 해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거는 보면은 계속해서 문제가 들이닥치고 그걸 해결하는 거 연속인데 사실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회피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바닥에 오고 그 끝판에 딱 오게 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진짜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죽거나 헤쳐나오거나. 근데 그때 딱 해결하면서 나오는 어떠한 그 방법 같은 것들이 되게 그 사람답게 만들더라고요. 단단해지고. 단단해지게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만들고 싶었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재열님의 이야기도 한번 듣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윤재님이 필요했구나. 인생에 약간 그런 시기를 겪고 있구나. 저는 약간 그게 제가 이제 언제나 바닥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아요. 왜냐면 ENFP다 보니까 저는 일을 막 엄청 벌리거든요. 일을 엄청 벌리다 보니까 바닥과 천국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에요. 뭐 성과가 나오든 어떤 결과가 나오면 좋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계속 문제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게 나도 처음 느끼다 보니까 바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는데 그때마다 조금 좀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이건 정말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던 건 어쨌든 나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니까 매일같이 내가 지금 11년 6개월 정도 상담했었으니까 45,000명 물론 이제 내가 혼자 한 건 아니고 우리 팀이 한 거지만 30대 내내 눈만 뜨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잖아. 근데 진짜 아까 윤재님이 죽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이렇게 버티거나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난 죽는 사람도 보잖아요. 솔직히 상담하거나 마음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나를 찾아왔던 사람의 부고를 접하기도 하거든. 어떤 느낌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때 코로나 블루 이런 거를 뉴스로만 보지만 진짜 우리 같이 어떤 그 사람들의 바닥에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피부로 느꼈거든. 내가 한 7, 8개월 정도를 까만 옷만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언제 부고 문자 와서 그날 밤에 장례식장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문자 알림이 오면 그렇게 손이 떨리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게 터졌을까 봐. 부고 본인상 이렇게 올까 봐. 본인상 그 세 글자가 그렇게 무섭다? 그거를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뭘 느꼈냐면 처음에는 그냥 슬픔밖에 오로지 없었는데 나중에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럴까? 생각해보면 바닥이라는 거는 사실 땅이잖아. 맞아요. 거기에 서 있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오르막이 생기거나 아니면 계단이 생겨서 조금씩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 근데 맞아요. 바닥을 바닥이라고만 느껴도 히키코모리 상태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빠지긴 하더라도 죽음을 선택하진 않는데 바닥을 늪이라고 착각하면 죽음으로 가는 것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 끝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그러면 계속 나는 밑으로 가는데 이게 끝나려면 내가 사라지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모두 끊고 막 고립 상태, 잠수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정말 세상을 떠나거나 극한에 치닫는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관찰자로서 계속 이 사람들 나도 물론 이제 바닥을 겪은 사람이고 아닌데 늪까지는 아닌데 바닥인데 그러니까 물론 내 인생의 완전 아래쪽에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일단 있다 보면 반등이 있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어떤 딱딱한 땅에 있는 것과 쭉 뻗지는 늪에 있다는 느낌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절망감의 크기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 사람들에게 이 누구나 바닥은 있다라는 이 메시지가 너무 좋고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래서 나를 모르는 장재열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한테 상담받아 본 적도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면 다 조금씩은 도움이 되는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문득 궁금한 게 어쨌든 누구에게나 바닥은 있다는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그 바닥의 정의는 다 다를 거라 생각해요. 재열님이 그러면 이제 생각하시는 바닥의 정의는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나는 바닥이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닥이 요즘 생각하면 희망인 것 같아. 어째서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시니컬하고 솔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짜 희망을 상담실에서 주는 거 싫어해요. 다 잘 될 거야. 뭐 다 잘 된다는 보장 어디 있어. 말도 안 되지. 근데 그런 시니컬한 제가 바닥을 희망이라고 말한 이유는 진짜 그게 팩트이기 때문인 거거든. 팩트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까 뭐 얘기도 했지만 바닥이라는 거는 그래도 짚고 설 수 있는 땅이 있는 상태잖아요. 바닥이라는 건 이 다음에 계속 이 상태로 가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것밖에 남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인생이 무서운 거는 바닥 말고 롤러코스터의 이 하락세 지점을 탈 때가 다 진짜 무서운 거고 바닥이다? 내 인생이 바닥이다? 진짜 최악이다? 그러면 일단 이 최악에서 버티기만 하면 다음 무슨 기회가 온다라는 거지. 항상 사람들한테 44,000권의 책을 소유하고 있는 도서관 사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면 한 사람의 인생을 상담한다는 거는 거의 사람 책이라고도 하잖아. 그리고 장서가 엄청 많잖아요. 오래 상담을 그래도 좀 한 사람이니까 후일담을 들을 수 있잖아. 후일담. 그리고 항상 후일담 듣다 보면 아, 그때 재열님 만났을 때가 제 인생의 진짜 바닥이었는데 조금만 더 가니까 그래도 되게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살만해지더라고요. 저는 그걸 수없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 없이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거는 정말 어떤 희망적 메시지, 긍정적 메시지가 아니라 나 혼자 한 명 경험 가지고 확대 해석한 것도 아니고 수천 수만 명을 만나고 그들의 후일담을 들었을 때 언제나 바닥 다음에는 한 계단이라도 더 올라가 있더라 사람이. 저는 약간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그 어쨌든 간에 바닥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한 거는 띰틀이 있으면 옆에 구름판 있잖아요. 구름판의 그 점프 지점을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뛰어가지고 넘기 전에 딱 그 구름판에 충격을 가장 크게 하고 나서 이제 도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조금 밑바닥이랑 좀 인생의 바닥이랑 좀 비슷하죠. 나는 그거 못하거든. 맞아, 그게 힘들어. 나는 디스코 앉아라서 거기 발 구르면 찌릿하고 오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그게 구르는 게 힘든 일이라는 거지.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그 구르는 게 아무렇지 않은데 나같이 디스코 앉아는 그 구르는 것조차도 힘들잖아. 그리고 바닥이어도 건강하게 바닥인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마음의 우울증이나 번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온 상태로 바닥인 사람은 또 그게 아까 말한 그 발 구름판에서 도약이 힘들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이걸 늪이라고만 착각하지 않고 너무 빠르게 결정 내리지만 않으면 내 에너지가 회복돼서 발구름판에 도약할 힘이 생기든 아니면 발구름판이나 이 띰틀이 예전보다는 그리 높지 않게 느껴져서 할 용기가 생기든 내가 그 맞서고 있었던 그 벽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인식이 바뀌어서 넘을 수 있게 되든 개개인마다 그 변화의 트리거는 다른데 어쨌든 넘어서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지. 그러면은 저 또 궁금한 게 어쨌든 지금 바닥과 늪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럼 바닥은 희망이 있다고 늪은 절망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그 지점이라면 그쵸, 그거 내가 만든 프레임이긴 하지. 프레임이잖아. 그 프레임 결국 본인의 경험에서 나왔을 텐데 바닥이었던 경험과 이제 늪이었던 경험이 따로 이렇게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 저도 그거를 그쵸 차이를 몰랐었는데 제 개인의 경험에서 알게 됐죠. 그 바닥이었던 경험은 어떤 거였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나는 29살 때가 인생의 바닥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38살 때가 늪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29살 때가 제가 뭐였냐면 회사 다니다가 우울증이랑 공황장애, 번아웃 증후군 3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하고 원치 않던 퇴사를 했었던 때였죠. 그 회사가 그냥 회사가 사실 아니잖아요. 저 삼성이었고 그다음에 서울대 나오셨고 하셨고 엄청나게 큰 타이틀들을 다 갖고 계신데 왜 8개월 다니셨어요? 저 10개월 그러니까 이제 퇴직금도 못 받았어. 아, 퇴직금도 못 받았어요? 그죠, 1년이 안 됐으니까. 그렇네. 일단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모두가 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다 선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8개월밖에 다닐 수밖에 없었는지가 그리고 그걸 왜 바닥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궁금했어요. 2달 더 다녔어요. 10개월. 네. 10개월. 10개월. 2자릿수로 다녔어요. 네. 근데 어쨌든
나는 난들 어땠겠어요? 난들. 그만둘 때 심정이.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러니까 어릴 때 저희 집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때 집집마다 다 보일러였었는데, 우리 집만 그때 당시에 가스레인지로 물 끓여 쓰는 좀 그러니까 많이 딸리는 집이었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이었고. 근데 그때 초1 때 내가 반장 선거를 출마를 했는데, 왜냐면 내가 되게 내성적이고, 그때 엄청 내향적인 아이였어. 친구도 별로 없고 친구가 너무 사귀고 싶어서 반장하고 싶었는데 담임선생님이 니 손 내려라. 니 뭐 반장하노. 너희 집 먹고 살기 힘든데 니 반장하면 니 반장하면 너가 엄마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부터 나를 만만하게 보고 약간 우습게 보고 그때부터 왕따 시키고 괴롭히기 시작한 게 고1 때까지 거의 한 11년 갔거든. 11년 갔어요. 11년. 거의 11년. 왜냐면 학교가 계속 그대로 가잖아, 애들이. 대도시면 뭐 이렇게 다른 구로 맞아. 우리는 구가 없는 동네였으니까. 이게 진짜 조그만 데 살면 이렇게 소문이 다 나잖아요. 진짜 왕따도 이렇게 세습이 돼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느꼈던 게 그때 나는 집이 어렵고 뭐 이렇다는 이유만으로 약해 보이고 가난하고 없이 살고 이러니까 동네 친구도 못 사귀지만 도와줘야 될 어른인 담임 선생님이 가해 동조자가 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거의 더글로리 아니야? 그래, 더글로리예요. 더글로리처럼 정말 찾아가서 뭐 할 수 없잖아. 근데 왕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정도거든. 그냥 계속 트라우마에 시달리면 살거나 아니면 소극적 복수를 하는 거. 소극적 복수가 뭐냐면 가해자들보다 더 잘 사는 내가 돼서 그걸 벗어나는 거. 왜냐면 저도 약간 저도 왕따를 당했었거든요. 2년 3년 당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은 집이 좀 유복했어요. 반대로 이제 미국 갔다 왔단 말이에요. 미국 거기서 1년 반 살고 왔는데 메타인지가 박살이 났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내가 뭐가 된 줄 알았어. 그리고 미국 갔다 오면 그 프리미엄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고 미국에서 오네. 이렇게 당연하게 봤는데 이제 내가 뭔가 하고 했는데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만만하게 되니까 뭐 족밥이네. 아무것도. 족밥이네라는 그게 딱 이제 그 프레임이 딱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막대하죠. 막대요.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 또 내가 꼴에 쫀심이 있는 거야. 쫀심이 있으니까 때리면 야 아파 이러면 안 아프다고 한단 말이야. 안 아프다고 하면 아프다고 해. 존나 아파 씨발.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족밥처럼 보여. 안 돼. 족밥처럼 안 보이잖아. 그래서 때려요. 그럼 때려고 하나도 안 아픈데 막 이래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그게 그냥 거기서 끝나고 와 재밌다가 아니라 딴 반에서 데리고 와요. 야 데려와라. 야 인간 그 펀치머신이다 이러면서 때리는데 계속 빼면서 안 아픈데 하는데 뭐 막 들어있는 거야. 안 아픈데라고 한 거 너무 충격이다. 왜냐면 나 같으면 아니 왜냐면은 거기서 전화 보내주세요. 그렇게 안 됐어요. 약간 자존심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저도 그 복수라 그렇게 약간 그 소극적인 복수를 항상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저는 그 끝이 뭐였냐면은 나 진짜 성공해야겠다. 진짜 성공했다는 그걸 복수로 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 뭐 그렇게 원하는 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원하는 회사를 간 것도 아니지만 재열님은 가해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학도 가셨고 그다음에 회사도 가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러니까 저는 진짜 더글로리와 차이점은 뭐였냐면 박연진이랑 전재준 공부를 못 하잖아. 맞아. 근데 사실 현실의 왕따 가해자들은 공부도 잘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면 집이 잘 살아. 엄마 아빠가 어떻게 과외를 시켜, 막 독과외도 시켜. 그러니까 요새 왕따 가해자들은 보면 그렇게 전재준, 박연진처럼 공부 못하는 애들보다 그래도 전교에서 한 4, 50등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훨씬 많아. 또 어느 정도 살고 엄마가 어머니 회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이 사고 쳐도 막아줄 수 있고 담임쌤 찾아갈 수 있고 애들끼리도 네트워크가 있고 걔네들이 가해자 무리가 되고 걔네들 목표가 대충 한 연고대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가해자였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복수는 나는 서울대를 가서 정말 좋은 직업을 뭐 전문직이든 뭐든 가지고 이제 30살쯤 됐을 때 동창회에 가서 내가 제일 이 모든 집단 안에서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걸 보여주는 것 정도? 경쟁 사회에서 내가 꼭대기에 서서 다른 사람들 깔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의 가해자들을 깔보고 그게 이제 복수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게 맹목적인 거예요. 가해자들이 실제로 그 중에 연고대 간 애가 있었거든. 진짜요? 정확히 연세대 간 애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서울대 가야 되는 거야. 걔를 뛰어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인서울 이렇게 상위권 대학들을 붙었는데 계속 자퇴하고 막 엄마 아빠 몰래 자퇴했다 아빠한테 뺨 맞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게 맹목적이었어. 그러니까 오로지 그것뿐인 거야. 그거 안 그러면 나 평생 그 왕따의 그 PTSD에서 못 벗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스스로가. 저 근데 궁금한 게 나는 복수를 못했지만 실제로 그걸 복수를 해본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동창회는 못 갔지만 페이스북으로 직장명 올리고 하면 소문 다 났거든요. 이미 서울대 갔을 때 소문 한번 났었고. 근데 허망하더라고요. 왜냐면 모든 의사결정이 저는 서울대를 가야 돼.
회사를 가면 어딜 가지? 삼성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SK가 업계 1위였다면 난 SK를 갔겠지. 그런 식의 선택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사고가 굉장히 제한적이 되는 거야. 그냥 1등인 걸 할래. 그렇게 돼버리고 함수 때 서울대는 가야겠는데 제일 낮은 게 뭐지? 공예과더라. 공예과 넣었어 그냥. 나는 공예를 좋아한 적도 없고 몰라. 근데 일단은 지금 시각 디자인과 뭐 디자인 학부 넣었다가 망할 것 같아. 넣은 거야. 서울대에 들어가야 되니까. 모든 게 그런 식이고 가보니까 공예 전공자 형들은 취업을 거의 안 하고 순수해서 나는 취업까지 해야지 복수가 성공하는 건데 우리 선배들은 막 지난 10년간 취업한 사람이 거의 없대. 그리고 교수님도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 부모님한테 한 40살까지 지원받고 대신에 크게 성공해서 돌려드리면 된다. 우리 집은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맹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대외 활동을 하고 난 그래서 서울대에서 진짜 스펙 제일 많은 애 중에 하나였고 근데 그게 니 진짜 열심히 산다. 니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나 보다. 아니고 그때도 전략적으로 나는 문과도 아니고 이공계도 아닌데 취업 시장에서 갈 수 있는 회사가 제일기획 같은 광고회사나 제일모직 같은 패션 회사밖에 없어. 그러니까 삼성 갈 수 있는 계열사 중에는 광고나 패션 쪽이겠네. 그래서 그냥 그거 스펙 쌓았고.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야. 모든 건 최단거리로 가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해서 스펙을 준비하고 들어가고 다 도착했는데 어느 날부터 계속 길에 서 있는데 코피가 나고 뭔가 신호등을 건너는데 계속 정신을 차려보면은 블랙아웃이 와서 차들이 빵빵 하면서 날 칠 뻔하고 잠깐 2, 3초씩 정신을 잃고 뭐 우울해졌다 눈물이 났다 이런 거 없었거든요. 몸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현기증 나고 다시 쓰러지고 침대에 이래가지고 검사 받고 이랬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서 의사쌤이 마지막으로 했던 게 근데 201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는 정신과란 말도 안 썼어. 되게 사람들이 환자들이 거부감 심할 때여서 그 신경정신과를 좀 가서 신경검사를 이렇게 막 돌려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사람을 정신병자 만드시냐고. 저 그런 데 안 가는데요. 그랬는데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심지어 한 번은 부장님이 불러서 셀씨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쿵쾅 쿵쾅 에에에 약간 무슨 겁에 질린 애처럼 그런 식의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우울증과 공황장애 특히나 공황 증상이 또 있었고 너무 쇼크를 받은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애쓰면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그 모든 내가 나를 혹사시켰던 10대 때부터의 세월들이 거의 한 15년을 나를 채찍질만 하면서 살았잖아요. 네가 쉴 틈이 어딨어. 네 서울대 갈 때까지 수능 쳐야지 병신. 너 쉴 틈이 어딨어. 니는 예체능계고 도예과라서 취업해서 불리할 텐데 스펙 하나를 더 쌓아야지. 그렇게 자기에게 맨날 채찍질만 하다가 결국 그 모든 소진이 이제 한숨 돌려야지라고 긴장 풀렸을 때 다 와버린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이 결승점 딱 통과하고 나서 쓰러져서 앰뷸런스 실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결승점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사실은 근데 시작점이잖아 사실은 사회생활에. 근데 오로지 서울대 졸업장을 딴 뒤에 어떤 대기업의 목걸이를 차면 복수는 끝나는 게 맞잖아. 그 지점만 바라보고 모든 에너지를 다 쓰니까 그 다음 인생을 살 에너지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억울했죠. 지금 무슨 감정 드세요? 억울해요. 나는 가난을 벗어나고 왕따의 트라우마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 살았는데 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벌을 받죠? 억울해요. 비참해요. 원망스러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정상적으로 하는 회사 생활조차 못하는 이 정도로 내가 허약한 존재가 된 것도 너무 받아들일 수 없고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최전선에서 최상의 성과를 내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매일 울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퇴사를 하게 된 거죠. 왜냐면 병이 낫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감히 그 시절에 있진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다 공감할 수는 없지만 서울대와 정신병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거 최선과 가장 안 좋은 거에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 의하면 극단의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재열님 자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내가 되게 열등해 보였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해년도에 입사 성적도 제일 높은 신입사원이었거든요. 내가 제일 주목받으면서 들어왔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살고 내가 제일 그 엘리트 뭐라 해야지 신입사원 왜 그 미생 보면은 그 안녕이 있잖아요. 그쵸. 안녕이 같은 캐릭터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정신질환에 걸렸고 다른 동기들은 다 회사 생활 그냥저냥 하는데 내가 1번 퇴사자가 된 것도 너무 수치스럽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거품이었나? 나는 사실 까보니까 였나? 제일 뭐 열등한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나도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낸 어떤 그 성과들과 나의 지금 이 현실의 비참함 너무 인지 부조.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안 낫더라고요. 그리고 가해자들보다 더 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29살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신기루처럼 다 흩어져 버린 거야. 여전히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지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원룸에서 맨날 울었죠. 울거나 한 20시간씩 잠을 잤죠. 눈을 뜨기 싫으니까. 아, 그 회피하는 기분이. 현실을 인정하고 뭔지 싶지 알아요, 않으니까. 뭔지 그게 인생의 바닥이었죠. 제일 바닥. 그러면 이제 한 퇴사를 하고 나서는 계속 그런 생활을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랬죠. 계속 그랬고 진짜 몇 달을 넘게 그랬고 조금씩 취업을 해보려고 이제 비슷한 곳 있잖아요. 현대백화점, CJ 옷쇼핑 이런 어쨌든 옷을 파는 곳들 다 떨어졌어요. 다 10개월 만에 그만둔 애를 누가 뽑아. 다 떨어지는 거야. 솔직히 조기 퇴사자 사실 반기는 회사 없고 영리하게 그거 뺏으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뭐 사실 이제 우울증, 공황장애, 인지능력도 떨어져 있고 사실 나도 잘 몰랐고 다 안 돼. 더 점점 나락으로 가고 난 진짜 취업도 안 될 것이며 된다 한들 또 적응 못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바닥의 특징이 그거야. 앞날이 너무 막막. 맞아. 그러면 이게 어쨌든 바닥은 해결을 했었다는 건데 발돋움은 어떤 식으로 이제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일단 저는 뭐 글쓰기였고 그때 담당하시던 선생님이 이제 너무 치료도 안 되고 계속 이렇게 그 머물러 있으니까 스스로 좀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글을 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재열 씨를 만나보면 너무 심각하긴 한데 인지 능력이나 이렇게 자기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너무너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벌을 받고 있지란 어떤 그 원망감, 그리고 세상에서 어쨌든 간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인생이 좀 더 수월해진다? 뭐 행복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어떤 한국 사회 전형적인 공식을 따랐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남이 해주는 메시지들이나 조언에 대한 불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에서 이것은 방정식이야 라고 하는, 솔직히 서울대 삼성 너무 딱 정규적인 루트잖아. 맞아요. 그대로 밟았는데 왜 난 불행해졌지라는 의문이 해결이 안 되니까 주변에서 이런 거 하면 좋대, 이런 게 뭐 회복의 지름길이래, 안 믿어. 아, 다 거짓말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치료가 안 되는 것 같으니 그렇게 마음이 바리케이트가 돼 있으면 내가 나를 구원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가 벽을 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가 못 들고 들어가니까 벽 안에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를 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글쓰기는 되게 많지만 내가 나를 구원하는 방식의 글쓰기는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자문자답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냥 일기장에다가 내가 내 고민을 쓰고 내가 상담사처럼 내가 고민에 답장을 쓰고 이런 거였는데 사실 너무 우울하면 연필 들기도 힘들어요. 연필 들기도 힘들다. 그럼 연필 들기도 힘들죠. 왜 트위터에 그런 거 있었잖아. 우울증 환자가 약봉지를 를 생각하는 이유? 그거 보고 진짜 너무 공감돼서 사실 작년에 냈던 최신작 그 책에다가 실었었거든요. 근데 그거 독자분들이 진짜 공감 많이 했던 게 비정신 질환자들은 우울증 환자가 약봉지 뜯다가 죽음을 생각한다? 뭐 그렇게까지?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봉지가 안 뜯어지네? 라고 하면 비질환자들은 가위로 잘라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질환자들은 안 뜯어지네? 진짜 안 되네? 또 안 되네? 계속 안 되네? 진짜 나는 이것조차 안 되네? 이게 되게 핵심인 거야. 나는 계속 인생에서 되는 게 없는데 이것조차, 사랑도 연애도 커리어도 모든 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심지어 약봉지 뜯는 이 단순한 것조차 안 되네? 인생에서 살면서 겪어왔던 모든 실패의 경험들의 도화선인 거지. 정말 약봉지 안 뜯어져 슬퍼 죽을래 이거 아니거든. 무언가를 하지 않게 돼. 약봉지를 뜯지 않으려고 하게 되지. 뜯다가 실패하면 그것도 마음이 골로 가니까 연필도 들기 무서워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기를 쓰라고 했는데 연필이 안 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꾸준히 못하면 또 내가 나를 자책할까 봐 시작을 못 하겠고, 그래서 계속 지지부진했을 때 쌤이 그러면 재열 씨 인터넷으로 타이핑을 해봐라. 연필 쓰는 것보다 재열 씨 세대는 그게 더 편하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블로그를 만들어서 자문자답을 매일매일 하면 얼마나 편하냐. 재열 씨가 나 만나러 올 때 노트 안 들고 와도 되고, 나도 그냥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재열 씨 블로그 가서 잘하고 있나 봐주고 댓글도 달아주고 하면 되니까 수월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그건 좀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자문자답 블로그를 계속 달았고, 처음 썼던 게 아직도 기억나. 내가 나한테 썼던 첫 질문이 나는 남들보다 정말 3배, 4배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상이 아니라 벌을 받고 있지? 너무 억울해. 왜 난 이렇게 된 걸까? 이랬는데 제가 거기에 깜짝 놀랐던 게 첫 글에서 넌 한 번도 너를 위해 산 적이 없잖아. 본인이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니까 되게 냉정하게 나오더라고. 이성적이고. 넌 한 번도 너를 위해 산 적이 없잖아. 너 네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 라고 제가 물어보는데, 제가 그거를 내가 써놓고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29살 될 때까지. 나 취미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취미가 아예 없어. 뭘 좋아하는지 몰라.
왜냐면 나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최상급의 것을 얻는 최단 거리만 맨날 생각하면서 살았지, 그 과정에서 내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뭐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지, 내 취미, 내 취향, 내 관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놀랬어요. 아, 내가 나한테 글을 쓴다는 게 이렇게 한 대 빵 맞은 느낌일 수가 있고, 상담사 쌤이나 정신과 쌤도 차마 그 정도까지 못했던 게 내가 나니까 사실 거침없잖아. 아니 너무 지금 좀 약간 소름 돋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PT 기획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스몰 토크를 시켜요. 그럼 스몰 토크 할 때 질문 카드에 있는 질문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입니까?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그런 것들을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걸 왜 모를까? 그러니까 저분들은 왜 모를까? 왜냐면 내 쪽으로 그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 욕구는 다 거세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청소년기부터 오래돼 있으니까 몰라, 아예 내 욕구를. 그러니까 내 욕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살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얻으면서 살았는데,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남들보다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미친 듯이 뛰었는데 땀은 엄청 많이 흘려서 와, 내가 진짜 열심히 뛰고 있나 보다 했는데 제자리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나는 학교 다닐 때 항상 내가 스펙 왕이고 내가 막 장학생이고 이러니까는 내 사실은 같이 다니는 친구들 보면서 쟤네들보다 내가 좀 더 갓생러야. 내가 더 잘 살고 있는 삶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좀 느리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뜨문뜨문 졸업하고 1, 2년 공백기를 가지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 찾아서 시작하고, 어떤 친구는 뭐 이렇게 없는 형편에도 이렇게 유학 가서 자기 아트를 시작하고 막 자기 길을 찾는 거야. 나는 제일 먼저 취업하고 제일 먼저 뛰쳐나와서 막 방구석에 이러고 있는데 내가 조금 나가 쟤네들보다 더 빨리 가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앞질러 가는 거예요. 진짜 토끼와 거북이처럼. 그때 뭔가 너무 잘못됐다고 느꼈고, 그러면서부터 계속 이 자문자답 글쓰기를 했지. 이걸 하다 보면 뭔가 나올지도 몰라. 근데 그게 6개월, 7개월, 8개월 되다 보니까 네이버에 검색 노출이 되기 시작한 거야. 몰랐는데 방문자 수가 원래 1, 뭐 2 이랬단 말이야. 왜냐면 선생님이랑 나랑 둘만이 보는 블로그니까. 근데 몇 백, 그다음 몇 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 감정이 어땠겠어요? 나 좀 떴나? 아니, 난 두렵지. 나는 블로그를 한 이유가 남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잖아. 다이어리 내가 종이에 쓰는 게 종이에 쓰는 게 힘들어서 단지 타이핑을 하려고 쓴 거고, 나 같은 생 일반인 백수 정신병자일 걸 누가 본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근데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웠어요. 내 우울증 투병기를 누가 보는 거지? 이 사람들 어떻게 들어오는 거지? 친구 신청을 막 걸어. 근데 그게 되게 수치스러운 거야. 누가 날 알아보면 어떡하지? 내 친구가 섞여 있으면 어떡하지? 막 엄청난 공포감이 엄습했는데, 저는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 거냐 물어봤더니 이제 규칙적으로 쓰고, 그 내용도 어쨌든 계속 바뀌잖아. 양질이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노출을 시키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뭐 우울증, 공황장애, 뭐 퇴사, 정신과 이런 것들을 썼을 때 내 블로그 상단에 올라오고, 사람들이 우연히 들어와 봤는데 질문 답변이니까 상담 블로그로 오해를 하고 사람들이 사연을 제보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바닥에서 조금의 탁 올라가는 그 시작점이었죠. 희망이네요, 어떻게 보면. 아니, 그때는 희망은 아니고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러니까 내가 항상 사람들한테 하는 게 뭐냐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 순간의 티핑 포인트 있죠. 그 도약점도 그 순간에 이게 도약점인지도 몰라. 더 나쁜 일로 보이기도 해. 예를 들면 가스라이팅 되게 심한 남편이랑 살고 있는데 정말 인생이 최악이고 나락이고 이렇게 됐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그 남편에게 버려졌어. 내 인생의 바닥이고 최악의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더 티핑 포인트인 거야. 그 남자가 날 버려줘서 내 삶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걸 수도 있거든. 근데 그 순간에는 그게 상승세의 시작점이라고 생각 못해. 더 절망적이죠. 그런 것처럼 저도 이 블로그에 사람들이 유입되고 사연 보내는 게 처음엔 당혹감이고 난처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메일을 막 보내고 쪽지를 보내니까 그걸 읽다 보니까 저는 그때 어떤 급격한 회복이 일어났냐면, 내가 사는 집단에서 내가 제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애인 거야. 내가 뒤처져 있고. 근데 인터넷 세상이라는 무한한 세상으로 넓어지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진짜 많더라고. 회사 1년도 못 다니고 그만둔 사람, 남들이 보기엔 되게 엄친 딸이었는데 마음속에 정신질환이 막 있어서 괴롭게 막 밤마다 혼자 우는 사람 엄청 많은 거예요. 아,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되게 많네? 거기서 한번 확 변화가 일어나고, 근데 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쪽지를 보내고 메시지 보내는 걸 어떡하지? 근데 처음에는 다 이제 사실대로 얘기했죠. 저는 그냥 환자고, 저도 이게 치료의 한 방편으로서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보내면 사람들이 다 몰랐다, 죄송하다, 힘내셔라, 블로그 잘 보겠다 이랬는데, 몇몇 사람들이 괜찮다 그러면은 그냥 친구처럼 펜팔하면 어떠냐, 속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랑 이메일로 펜팔
대화를 좀 하기 시작했어. 어떤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냥 너는 병원 갔어? 너네 선생님은 어때? 지금 돈은 어떻게 벌어? 모아놓은 거 다 떨어지진 않았어? 나는 이제 통장에 30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이런 얘기까지 정말. 진짜 엄청 그 속 깊은 대화들, 그러니까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네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지만 가장 딥한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되게 묘한 관계가 된 거죠. 새로운 관계의 연대감을 내가 느낀 거고, 근데 그 중에 당시에 심리학 석사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진짜 많이 편지가 오는데 내가 맨날 거절 메일을 보내는데 읽다 보면 진짜 짠한 게 너무 많아서, 특히 취업 고민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가끔씩은 답장해주고 싶은 욕구가 드는 거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정보가 있잖아. 나는 그래도 인사팀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그 심리학 석사하던 친구가 그러면 취업 준비생들 친구들 진짜 불쌍하다고 느껴지거나 마음이 좀 짠하다 느껴지면 도와주고, 혹시나 뭐 심리적으로 많이 문제 겪고 있는 친구 있으면 내가 좀 이렇게 답장을 같이 써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밝히고 하겠지만, 그때 이제 자발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친구들이 나타나면서, 당시에 제 닉네임이 좀 놀아본 언니였는데, 왜 좀 놀아본 언니였어요? 왜냐면 제가 블로그에 아까 말했지만 이름을 안 썼는데 사람들이 엄청 재밌게 읽고 이러면서 이 블로그 주인은 누굴까? 그 사람들이 얻은 힌트는 뭐 미대 나왔다, 그다음에 뭐 제일모직단에다 나왔다, 그다음에 반말로 이렇게 되게 시크하게 글을 쓴다, 약간 문체가 여성적 문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담배 그때 많이 피던 때였으니까 막 이렇게 오늘 진짜 답변 달다 보니까 담배 말린다 뭐 이런 걸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합쳤을 때 담배 피고 화장 되게 진하고 힐 되게 13cm 신을 것 같은 제일모직단에다 그만두고 나온 여자를 연상을 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메일 보내면서 한 30살 좀 넘으신 것 같아서 그냥 언니라고 불러도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왔다 갔다 했던 거에서 이름이 정해졌어. 상담쌤이 그랬거든. 너는 치료자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정말 돕다 보면 역전이 오면 어떡할래? 내가 선생님 근데 가끔씩은 정말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가면 자아를 만들어라, 페르소나. 예명 짓듯이 아예 사람들이 착각하는 그 이미지를 페르소나로 만들면,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게 되게 쿠션이 된대요. 그 바로 데미지가 오지 않고 얘가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좀 놀아본 언니라고 이름을 지었었고, 이제 친구들이 그렇게 한 명씩 자원봉사자가 생기면서 좀 놀아본 언니들 상담소라고 이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답장을 써드리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였고, 그게 이제 2014년 말 정도? 아, 그래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터지기 전까지 블로그를 썼던 기간은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상담소를 열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시점 전까지 15년 초에 우리가 비영리 단체 등록을 했으니까 3개년이네요. 13년, 14년, 15년? 3년 동안 계속 쓰셨던 거예요? 일단 횟수로는 3년이었던 거예요. 꾸준히 쓰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는 이제 제 스스로가 꾸준함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 상황 보고 아니면 털자, 포기도 용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죠. 왜냐면 일단 글쓰기의 시작점이 내가 작가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 내가 살려고 한 건데 쓰다 보니까 효과가 있잖아요. 내가 진짜 나는 여기서 조금 우울증이 낫지 않고 이렇게 답이 없나 싶은 정말 중증 우울 상태였는데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이잖아. 난 날 살려야 되잖아. 나는 아무도 안 봤어도 썼을 거고, 그 뭐 더 많이 700만이 아니라 7천만 조회수가 나와도 난 썼을 거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블로그 글쓰기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 같은 게 좀 궁금하거든요. 본인에 대해서 알게 됐거나 뭐 이런 것들. 글쓰기를 시작해서 얻은 건 너무 많죠. 예를 들면 내가 어릴 때부터 난 이것을 좋아해라고 생각했던 것들만이 답이 아니고 진짜 우연찮게 내 길을 찾을 수도 있고, 나는 그 산증인이잖아. 그쵸. 나는 평생 텍스트나 언어를 쓰는 전공을 한 적도 없고 그쪽에 관심을 가진 적도 없는 미술 전공자였는데, 지금은 강연을 하고 상담을 하고 책을 쓰는 사람이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메일 쓰냐.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너무 살고 싶어서요 라고 썼고, 근데 메일 썼던 게 나를 살리는 거 플러스 알파 전혀 다른 나를 새로운 인생의 국면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해보자 하면서 두 번째 책이 나오고 계속 블로그를 글을 쓰고 사람들한테 편지에 답장을 하고, 그게 10년이 됐단 말이죠. 그 단체까지 하셔가지고요. 제가 2024년 4월 달에 단체 대표에서 물러났으니까 10년을 꼬박한 거죠. 내가 30대를 다 바쳤거든요. 40대 때 소위 은퇴를 했으니까. 근데 나의 30대를 돌아보면 그 시작점이었던 29세 우울증 그 블로거일 때와
마지막 40살에 제가 은퇴할 때 10년을 되돌아보면 20대 때 성공을 바랬을 때는 결국 결론이 우울증이었는데 한 번도 성공을 바란 적 없이 단지 무언가를 꾸준히 했을 때 너무 많은 사실 영예를 누렸고 너무 많은 뭐 TV에 출연하고 방송에 출연하고 뭐 유명하다는 강연 쇼는 다 나가고 책 써서 베스트셀러 되고 기성 작가님도 잘 못하는 뭐 전 세계 번역 출간되고 막 아시아권에 막 뭐 다른 나라에 내 책이 나가고 사람들 돈 안 받고 상담을 해주는 아주 새로운 형태의 상담 봉사단체였기 때문에 또 좋은 일을 하는 청년이란 이유로 너무 많은 영예로운 상들도 받고 뭐 무슨 뭐 대통령 만나고 뭐 방탄소년단이랑 같이 뭐 우리나라를 빛낸 뭐 30대로 막 선정이 되고 사실은 한 번도 그런 걸 바란 적 없어. 돌이켜보면 내가 어딜 가도 진짜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예전에 20대 때 남들보다 우월해져야지라는 생각할 때는 아무도 날 안 도와주고 혼자 진짜 애쓰면서 사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과 뭔가 공명하는 일을 하니까 뭐 그냥 어디 가서 뭐 누굴 하면 너 진짜 좋은 일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막 되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아는 아이가 굶어 죽으면 안 된다.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자 하면서 엄청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난 성장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29살 이전에 다른 사람이 모두 적이고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시기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어딜 가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네가 먹고 살 수 있게 내가 좀 더 유명한 사람이니까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서 아 내가 가끔씩은 이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일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가 없이 나를 도와주고 네가 그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어라는 건 진짜 의미 있는 일인가 보다. 그게 또 한 번 꾸준함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됐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단의 효율을 추구하는 사람에서 가장 느린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네요. 근데 느림을 추구하진 않아요. 나도 뭐 빨리 잘 됐으면 좋겠어. 나도 근데 뭐 여유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아니 그냥 불안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단 거리를 찾는 이유는 이거 지체되고 지연되다 보면은 뒤처질까봐 이런 거였는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를 좀 믿게 됐달까? 그러니까 되게 최단 거리를 찾고 최고의 효율을 찾는 거는 물론 이제 효율성을 따지는 성격이라서도 있지만 내가 나를 그렇게까지 못 믿을 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근데 요즘은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내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일, 이건 나에게 좀 재밌지 않을까라고 시작하는 일은 당장 일희일비하고 결론을 보지 말고 한 10년만 해보자. 내가 정말 이게 내 길인지도 모르고 시작했던 자문자답 글쓰기가 10년이 지나서 우리 사회를 바꾸고 정년이 없잖아요. 정년이 없고 계속 책 쓰고 그 나는 일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느낀 꾸준함의 매력은 뭐냐면 인생의 그 결과값이 상중하가 있으면 하루는 절대 안 가는 것 같아. 하루는 안 가? 맞는 것 같아. 하루는 안 가요. 그러니까 뭘 해도 되겠지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오랫동안 뭘 해온 걸 보고 믿기 때문에 내가 부탁을 했을 때 진짜 많이 도와준다. 신뢰가 쌓여 있는 거야. 실력에 대한 믿음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그 오래 버티는 애 같다라는 자체에 대한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굶어 죽을 거라 생각이 어느 순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조바심이 사라지고 내가 나를 좀 믿어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내가 그리고 망하지는 않겠다. 왜 나에게는 꾸준함이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그 정도의 느낌이 큰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렇게 1부를 끝내고 2부 끝나고 와서